예, 하시면 그 시간이 안 됐지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연 선생님 발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둘 다 저 이대남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군대 간지 뭐 몇 개월이 됐고 한 명은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얘가 영화를 전공을 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쭉 전개되는 것을 영화로 찍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뭐 이런 얘기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얘가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애인데 되게 지금 몰입되는 애인데 녀석이 먼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원래 옛날부터 영화는 정치는 영화의 단골 메뉴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지적은 뭐냐면은 영화에서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고 전개가 있고 뭐 긴장, 갈등, 해소. 그게 정치에 여지없이 똑같답니다. 현실 정치와. 그래서 그 정치적인 사건을 영화 소재로 하는 거는 되게 그 문법 자체가 익숙하다.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새롭지 않다는 얘기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12.3 이후의 사태를 네가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찍을래? 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주목하는 씬 스틸러가 있다면은 뭘 뽑을까? 계엄에 쭉 뭐 이대남 얘기도 나오고 윤석열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저 발표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딱 두 가지를 꼽더라고. 하나는 계엄 당일날 여의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게 씬 스틸러 1이고, 두 번째는 남태령의 전봉준 그걸 왔을 때 이대녀들이 이거 흔들었던 그게 자기가 만약에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씬 스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뭐 윤석열 뭐 다 떠나서 뭐 헌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계몽이 아니라 그 여의도 그날 막아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 뭐 그런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남태령의 전봉주 그 투쟁단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 질문.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우리 충남대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세션이 뭐냐면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교양에서 다뤄야 될 주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교양 과목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이거예요. 첫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그 많은 시민들을 그날 계엄 그 선포되는 그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가? 도대체 무슨 힘이 그렇게 했을까? 또 마찬가지로 그 무슨 힘이 그 이대녀들을 그 남태령으로 몰고 가게 했을까? 전혀 민주시민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생각을 꽤 했는데 나름대로 답을 얻었어요. 제 답은 그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은 없었지만 민주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게 만든 힘은 역사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왜곡된 민주체제 안에서 근근히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의식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 한국 근현대 교육이 그나마 과거에는 못하겠지만 점점점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민주시민교육을 대체했었구나.
따라서 역사 왜곡 교육은 민주 시민 의식의 왜곡이기도 하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이 없는데 무슨 힘이 우리들을 이렇게 전환 시대에 시민들이 앞장서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 내 나름대로는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다시 20대 남녀로 들어와서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20대 남자들이 이렇게 보수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20대 여성들이 훨씬 더 이번 계엄 사건에서 앞장섰는가?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미리 내면 다시 돌아와서 민주시민교육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그런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교육 정도로만 민주시민교육을 대체하려고 했으니까 20대들이 전반적으로 보좌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 질문이 이제 의혹의 해소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남녀 차이가 났을까? 20대 중에서도.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밖에서 심리학 하시는 분이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자기가 몇 년 사이에 심리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불안감, 공감, 무슨 배려, 여러 가지 의미나 가치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민주 시민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든 간에, 어떤 교육이든 간에 배려와 공감의 가치가 높아야지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심리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동안 배려와 공감의 가치는 높게 나오고 변동이 없었대요, 별로.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은 먹혀들 여지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20대가 선택하는 가치가 꽤 높으니까. 근데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안전이라는 겁니다. 안전을 선택하던 그 가치가 자기가 몇 년 동안을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안전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분은 설명하기는 상대적으로 그 몇 년 사이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20대 심리를 역반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분의 얘기는. 그분의 논리에 따르면 왜 20대들이 남녀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됐는가? 불안하다는 거지. 자기 안전이, 생존이. 근데 여기서도 또 해결이 안 돼. 그럼 불안한데 왜 스트레이트 저도 봤어요. 불만도 있고, 군 병역에 따라서 처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여성 20대 같은 여성들에 비해서 밀린다는 불안감도 있고. 그 불안감은 다 똑같이, 20대 여성 불안감이 없겠어? 그 심리학자에 따르면 불안감이 똑같이 20대들에게 있다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보수화가 되든가 해야 될 텐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20대 여성들은 앞장서서 광장에 나서가지고 막 계엄 반대했단 말이죠. 오히려 20대 남성들은 가서 법원 깨부시고 이런 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불안감만으로는 또 20대 남녀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설명되지 않아. 그래서 제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서 다들 동일하게 다 20대들이 불안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때문에 밀리고 그러는데, 취업 때문에 밀리고 딱 그러는데 왜 굳이 여성이 더 진보적일 수 있었는가? 왜 역으로 똑같은 20대가 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제 나름대로 답은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라는 게 제 이유인데, 그것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길게 얘기해서 하나만 더요. 이성박 선생님, 제가 사실 그 분야 전공이죠. 저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에서 박사학위 논문 썼어요. 계속 들으면서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은, 사실 불만이었어요. 발표가. 계속 노동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저는 노동이라는 말 안 씁니다. 관련된 주제에 똑같은 내용을 저는 일이라고 표현하거나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자는 힘들 노자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 활동을 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비직업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이 발표하려는 거 있다면 직업적 활동은 퇴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저도 여기식 표현하면 탈노동주의자였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크스 윤리의 노동의 목적은 여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의 신상화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의미부여에 의해서 여전히 소위 말하는 노동, 혹은 직업활동, 혹은 타율적 활동은 필요합니다. 절대 그건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자율적으로 활동하라 라 그러면 생산력도 떨어지고요. 자기만족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적인 노동은 책임을 요구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원치는 않지만 규율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인간에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자율적 활동으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어느 정도의 타율적인 활동은 필요하고 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임금도 지급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타율적인 활동, 즉 노동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비록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 부정론자였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노동, 즉 타율적은 존재할 것이고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분리해야 될 문제는 노동의 그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또 하나는 노동에 갖는 의미, 타율적 노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문제는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섞여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말 끝낼게요. 그 문제가 섞여 있다는 게 사실 제 발표의 불만이었어요. 맨 나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노동의 신성화는 더 이상 이제 끝나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끝난 걸로 종결할 게 아니라 타율적 노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타율적인 활동은 무의미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율적인 활동으로서의 노동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예. 잠시만. 예, 사회 먼저 보겠습니다. 예, 3부 사회를 맡은 박민철입니다. 예, 지금 쉬는 시간에 급작스레 이제 3부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 3부는 종합토론 시간이고 정확하게 지금 5시 40분까지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그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5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한철원 학술대 종합토론 사회를 보다가 1시간 반 정도 늦게 어떤 그 악몽이 막 떠오르고 막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저도 종합토론 사회는 어떻게 봐야 될지 막 적어 봤는데 포기했습니다.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번역문, AI 발췌도 나왔고요. 형식적으로 주제는 언론의 공공성 시작해서 소외 문제, 세대와 성별 관련된 쓸모와 모의 문제, 극우와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 노동 문제까지 이 주제도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고 저희 한마디씩만 하더라도 한 5분씩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부터 답변을 차마 하지 못한 남는 답변들과 또 보충 설명들을 발표자들께 먼저 들어보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아까 우리 최하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들은 영현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정원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 연관시켜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성백 선생님께서도 아까 한상원 선생님이 하셨던 첫 번째 생태주의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시켜서도 지금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 길었지만 1부에서 하셨던 두 선생님들에 대한 먼저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뭐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12산 내란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정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계속 가졌고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굳이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학술적인 의미로서 규정하고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 학생들, 일반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뭐 색깔별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인을 안 뽑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통령과 그런 그 국회의원들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 먼저 정치가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을 공론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될 것이냐 하면 어떤 사적인 영역을 사회적 어떤 공감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 선택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단은 뽑으면 크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렀죠.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아주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많이 청해 듣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학술 발표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에세이도 되고 편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과감히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쩌면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더 실질적인 대안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청중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선 선생님 발표였는데요. 그 채팅창에 이병창 선생님께서 그 질문이었나요? 뭐 코멘트를 해주셨었습니다. 혹시 이병창 선생님 그 채팅창에 적어놨던 질문이던 제가 다들 못 봤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질문이셨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말씀. 예.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박정선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질문은 이병태 선생님에 드리고 싶은데, 이병태 선생님이 독일 이데올로기 포에르바장 위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포에르바장은 원래 브루노 바우하고 출신에서 비판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철학이 떠올라서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나중에 편집자가 처음에 편집할 때 좀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원본하고 재구성한 것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가 있고 이렇게 위치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가운데서 의도를 좀 다르게 파악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포에바가 장을 쓸 때 마르크스의 관심은 과연 역사를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에 따라서 유물론적 원리에 따라서 소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역사를 재구성을 해본 거죠. 주로 이제 분업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했는데요. 그래서 목적은 역사 재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편집자가 그것을 재구성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유물론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국가면 국가 문제, 인간이면 인간 문제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옮겨서 재구성을 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유물론의 원리를 맡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편집자가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원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실제 역사에 한번 적용시켜서 역사를 그냥 전개시킨 스케치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왜곡했다 볼 수 있겠는데 그 책 자체가 뭐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 뭐 무슨 내용이 빠졌다든가 그래서 위조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그 독일 이데올로기 번역하면서 맨 뒷부분에 이 독일 이데올로기의 생성사를 이제 썼는데요. 그 점을 좀 참조를 해주시다 해서 그걸 올렸던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런 돌발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인프제인데요. 예. 그 이병 선생님 저거 그 마이크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창 선생님 마이크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창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아니야 지금 꺼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십시오 선생님. 여기서 예. 예. 이병태 선생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답변을 듣고 그 박종선 선생님께서 그 둘을 엮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예, 그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 위작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 위작이 분명할 수 있는 증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논란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메가2 1-5의 그 인할트는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너무 비싸서 제가 못 샀고 그 공개된 인할트만 보면 그 일단은 도이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단일 저작본의 이름이 빠져버렸고요. 그 도이치 이데올로기 마누스크립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도이치 이데올로기 마누스크립트에 병렬될 수 있는 원고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판본이 너무 많으니까 그 포에바에 대한 그 판본들을 다 거기다 수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자기들도 그나마 좀 공신력이 있는 판본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냥 독자들에게 그 부분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단일 저작이 어쨌든 뭐 내가 편집팀에서 그걸 없애버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작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제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정문길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록을 많이 남기셨던데, 그 아까 박정우 선생 발표할 때 나왔던 헤스도 그 추정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막스인지 엥겔스인지도 지금 이제 불분명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편집본을 보니까 전에는 막스가 쓴 부분은 막스라고 명기를 하고 엥겔스가 쓴 부분은 엥겔스로 이렇게 명기를 했었는데, 그 도이치 이데올로기 그 포에바 부분은 그냥 막스 엥겔스가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저자로. 그 저자가 좀 불분명한 점,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독일 이데올로기 선생님께서 가장 전문가신데. 예, 제가 그 책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거든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주변적인 부분이 원래 좀 얘기가 복잡해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포에바르 테제라든가 또는 이제 모제 헤스가 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 이데올로기를 맨 처음에 쓸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제 책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에르 바하장인데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쓰고 엥겔스가 정서한 걸로 대체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집자가 그 편집할 때 이리저리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 자체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왼쪽에 쓴 부분하고 오른쪽에 쓴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배치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도가 조금 다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한 것은 꼭 제 책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성 선생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독일 이데올로기 책을 쓰기 전에는 마르크스가 포에르 바하의 아류로 찍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슈티리너의 이제 비판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슈티리너처럼 개인주의적 인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새로 생각해서 소위 이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가 이제 변화한다라는 관계 개념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유물론의 출발점이 됐던 거죠. 어쨌든 슈티리너의 비판이 없었다면은 마르크스가 역사적 유물론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슈티리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좀 악의적인 또는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판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마르크스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뭐 별다른 할 얘기는 없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대성 선생이 바라보는 막스나 엥겔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예,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요. 혹시 한 분 정도 아까 박종원 선생님 그 발표에서 질문 있으시면 예, 한기석 선생님.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마이크. 예, 한기석입니다. 저는 슈티리너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굉장히 개인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인간의 본질로서의 인간 그런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고유성이라든가 유일성 이걸 이제 주장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본질주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 실태에서 슈티르너의 입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파적인 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연대를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형태의 개인주의, 나는 나의 삶, 나의 몫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살 뿐이지 사회적인 책임이나 연대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대하죠. 슈티르너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로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대충 알고 그래서 그런 건데 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고이스트의 연합. 그럼 뭐 칼막스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 이제 공산주의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제스가 그 부분을 오해했는데 그 에고이스트의 연합파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개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앞서서 질문하셨던 그 본질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걸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냥 내하고 너하고 만났을 때 나의 즐거움과 너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자기 유용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향유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항상 전제가 깔려요. 그건 뭐냐면 호혜주의예요.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합파라는 거죠. 근데 그 연합파는 연합화이기 때문에 항상 과정이에요. 만났다가 서로가 별로 안 맞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연합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대의 방식은 방식이죠. 근데 그것이 그 연대가 나한테 힘듦, 고통을 준다면 언제든지 그걸 탈퇴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꿈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본질주의와 연결돼서 그러면 유일자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본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책 전체에서 2번밖에 쓰지 않는 말인데 유일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개념화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 맞물려서 무슨 말을 하냐면 창조가 깃든 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르진 나죠. 이런 식의 비개념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제가 번역했던 그 책의 핵심이 바로 그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걸 쓴 이유가 포여바도 그랬고 모제스에서도 그랬고 브루노 바우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유일자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슈틸러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30분이 걸쳐 지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 문성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혹시 아까 토론 때 못다 하셨던 얘기가 있다면 또 발표 때 못다 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선생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현재 선생님께서 논평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현재 선생님도 뵀는데요. 화면상으로나마 그 논평해 주신 것이 그 주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현재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셈인데요. 거의 불만도 표출하시고 그런데 워낙 그 매장땅뜨라는 불화라고 번역된 그 개념이 그런 겁니다. 이제 각자의 감성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듣는 바가 물론 대부분 집단이죠. 특정한 집단, 특정한 질서에 귀속된 주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원활하게 정말 고지고대로 소통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무슨 의사소통의 그 지평을 이상적으로 놓는 견지하고 거리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갈등, 불화 이런 것을 거쳐서 새로운 질서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는 언제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 제약이라든가 장애에 부딪히고 갈등이 또 촉발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감성적인 질서와 또 추상적인 레벨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이해의 방식이 바뀌고 또 그런 것들이 엮여서 또 이 나름대로 다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질서가 한시적으로 또 다듬어지는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라고 보는 견지에서 보면 지금 한철련에서 이게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 발표들이 나름의 불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이현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이 여성 내지 그 페미니즘의 견지에 대해서 제 발표를 위시해서 한국 사회 또는 이 세계 전체가 아직도 너무나 먹통이고 갑갑하고 또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약자를 추상화하고 있고 낭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의 해결을 이 직물적인데 기대어서 구체와 감성을 또 한편으로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풀기가 어렵다는 점 역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단적으로 지금 20대 남자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걔들 나름대로의 감성의 구조와 또 그것과 연결되는 추상화의 수준들과 거기서 통용되는 담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 20대 남자들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성의 질서에서 남자들이 받았던 그 특권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고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근육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근육질의 노동은 뭐 격투기에서나 쓸모가 있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그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이것을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뭐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원래 줬다 뺏는 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뺏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걔들 입장에서 직물적으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추상의 수준이고 그 추상의 수준을 매개로 해서 내 직접적인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태를 이해하는 그런 이 장기적인 시각이고 그것을 통한 이제 조정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철학이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추상 수준을 높여서 어떤 중앙의 관점을 만드는 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직물적인 것만 변화의 추동력인 것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다고 직물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은 정말 힘을 받기 어려운데 나는 그 페미니즘의 견지 또는 이대남의 견지에서 들어오는 요새 말로 하면 입력이죠, 입력. 그 입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말 폐쇄적인 세계에 갇히고 그것을 이제 마구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그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추상적인 혐오, 낭만적 혐오 이런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직물적인 혐오, 감성적인 혐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혐오와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면 낭만성을 오히려 이제 사유를 통해서 흡수해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제 말은 마치죠. 예. 자연스럽게 네 번째 발표 가기 전에요. 전우금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이시죠, 선생님? 예. 질문입니다. 연로수 선생님하고 아까 이정근 선생님 마이크. 연로숙 선생님 그리고 이정근 선생님 아까 발표 토론하시고 또 방금 이현재 선생님, 문성원 선생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질문이긴 한데 꼭 발표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이대남을 비롯한 이 젊은 층의 혐오, 이게 이제 굉장히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기존의 그 다른 집단의 폭력성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전부 약자를 향해 있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까 왜 이정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그 학생이 거구적 혐오 발언을 한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지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로 교수자가 여성일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랬을 때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토론한다 하더라도 교수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니까 여자죠. 근데 그거는 네. 좀 편파적인 생각이라. 아니 이제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했어. 이해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런가 아닌가가 궁금해서. 오히려 남자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 강의에서는 왜 그런 발언이 안 나오는가? 우리가 일본학생 세대를 그걸 얘기하고 싶어. 아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그런 발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이 좀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편견을 조장하기 위해서나 또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몇몇 경험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편적인 예,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견해다. 학교에서 20대 여성, 30대 여성도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남성 교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있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시간 강사할 때 그때 이슈는 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그게 있었고 그게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유인물 같은 걸 나눠주면서 한국에서 뭐 여성들의 실질 임금이 뭐 남성들의 60%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OECD 대비해서도 뭐 여성들의 임금 격차가 가장 높다. 그다음에 유리천장 같은 거 개념 소개하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문을 그러니까 글을 쓰게 시켰는데 어떤 학생은 직접적으로 저를 보라고 쓰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저런 똑같은 이야기를 여성 교수자가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적어놓고 자기들끼리 조리돌림을 할 텐데 교수자가 남자니까 찍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조차 남녀 간의 위계를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 여학생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심지어 무엇인가를 어떤 쟁점을 이야기를 할 때도 교수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고 저 그 학생을 따로 불러가지고 실제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좀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현재 선생님은 남녀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녀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에 근원을 따져가 보면 요즘 애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구구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구구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얘네들은 약자를 싫어해요. 근데 그 약자가 자기일 수 있잖아 남자들이. 그러면 자기가 약자들을 막 조롱하고 웃기고 막 패대기 치고 그러다가 자기가 약자면 나도 패대기 당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네들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되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와 비교해서
신체적으로는 약자야. 그런데 뭐 실력이라든지 그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막 대학교 들어가는 거에서는 또 여자들이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제가 그래서 분석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얘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단지 여자 교수냐 예. 남자 교수냐 저희 이제 문제가 아니다. 개입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오늘 그냥 리미트 없이 막 할까요? 총회 예, 잠시만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사회 못 봅니다. 지금 20분 남았는데요. 20분 남았는데 10분씩 드려야 돼. 예, 아니 10분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근데 많이 나왔는데 연영 선생님께서 오늘 좀 나왔던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성만 선생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연현숙 선배님 순서라 제가 잠깐 짧게 2분 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초에 이 30대 남성 세대의 정치적 선택을 자꾸 보수에서 극우 이렇게 규정하면 그물이 너무 성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떠오른 단어는 이건 그냥 퇴행이다. 개개인들의 퇴행이 아니라 한 세대적 퇴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라 하더라도 합리적 사고 능력과 일관적인 어떤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계엄에 찬성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반성적 성찰 능력 자체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전 자꾸 퇴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강자 앞에서는 사실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작게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고 이정원 선생님 말씀 두 개가 다 오르면서도 달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막 이거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12.3 내란 사태는 굉장히 젠더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생각에도.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뿌리 깊은 어떤 젠더 갈등, 젠더 갈등뿐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갈등 문제도 당연히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아까 교수자가 남자냐 여자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이게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조리 돌리면서 하고 이럴 때는 그 약한 남성으로 안 보는 거죠.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로 보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혐오 감정이 아까 이제 유현성 선생님은 퇴행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저는 수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극우의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그 프레임으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혐오 감정이 이렇게 극우 감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럴 때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폭력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부지원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어쨌든 다 남성이었습니다. 남성 성별이라는 걸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 가지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시키자라는 그런 주의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관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젠더의 문제에 초점 중요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이현정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성장한 데는 배경에도 서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벌써 페미니즘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걸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너무 좌절하고 이걸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패배주의에 제가 젖어 있으면서 다시 또 그 문제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에서도 남성들이 우리 3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썩어서 정말 어떻게 보상받지 못한다 하는 그 해묵은 문제가 20년 전에 또 나왔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하나도 이제 발전하는 게 없고 극우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젊은 아이들을 보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펼쳐진 양상이 정말 극단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도 뭐 보수화 내지는 약간 극우화 형태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성별이 남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사가 남성과 여성은 서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전혀 그 건널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보자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서사와 경험과 어떤 몸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소통이라든지 또 어떤 뭐 공감 뭐 이런 데 대해서 왜 아까 안전 문제도 아까 최한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해, 무슨 뭐 지하철 살해, 무슨 N번방 뭐 이런 걸 통해서 겪었던 것으로서는 정말 저도 너무 심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젠더 갈등으로 환원시키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도대체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소수자, 약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뭐 군복무 옛날에 그 얘기 나왔고 또 여성은 그러면 또 그 출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 여성들이 다 출산 파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햄버거 문제가 또 돋아나서 좀 슬픈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최한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뭐 역사교육 무슨 뭐 일반사회 그런 거 다 배웠지만 시민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대학교 와가지고 정말 뭐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는데 절대로 데모 못하게 날리셨어요. 근데도 늘 도망다니면서 저 데모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걸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뭐 공부 잘하는 서울법대 그 내락과 애들이 보면은 정말 뭐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이외의 어떤 정서적인 판단이나 정의감 이런 건 제로예요, 제로.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말 필요한데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좀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 차례도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근 선생님, 제가 아까 좀 난잡하게 질문했는데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좀 쓰신 게 노동의 조건과 노동의 존재성을 제가 보기엔 섞여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은 아무리 비판하고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 그 자체, 제가 말하는 타율적인 활동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화, 그러니까 타율적 노동의 신성화가 깨졌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요청된다.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타율이냐 아니냐 이제 그 개념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들어간 게 아닌데 오히려 거기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제 얘기에서 자기 얘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일단 그 얘기에서 한마디만 붙이고 넘어. 그래도 우리 법 연구 출신도 있습니다. 없다는 말 안 들었어요. 아니 근데 다 뭐. 아니 저는 100%라는 건 아니죠. 서울대 내락과 애들 아시죠 누구신지. 저는 우리 법 연구 관련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제 제가 그 노동 얘기했던 거는 좀 그 노동의 철학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은 뭐 아까 하다 보니까 또 앞에 얘기도 하다 시간 때문에 이제 전혀 못했는데 원래 여기도 그 노동의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그 노동의 신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만 넣고 원래 제가 그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칼 막스의 경제 철학 초고부터 해가지고 그 노동 개념이 지금까지 실은 좀 일면적으로 좀 잘못 이해됐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여기 이제 그 그루트스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제가 이제 그 인용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그
그걸 나는 일이라고 한다는데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일인 거죠. 근데 노동이라고 했는데 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실은 우리가 이제 그 노동이라는 말 쓰고 노동자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정치적 의미가 함유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는 그다음에 정부도 근로자의 날이라 그러지 노동자란 말 안 써요. 민주노총이나 노동자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노동절이라고 그러고 노동자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근데 이제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 일해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일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미 노동이란 말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의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이라고 워크로 영어로 나와 있는 거를 워크나 레이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어느 번역가들이 뭐 영문학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 통용되는 표현으로는 그건 노동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의 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번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벌써 어감이 안 나와요. 읽으려면. 그래서 그런 번역상의 차이의 좀 문제인 것이고, 일단 노동과 타율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그건 좀 따로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칼막스도 그렇고 이제 또 뭐 칼막스의 노동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또 노동 개념 가지고 제일 또 전문적으로 쓴 사람이 또 한나 아렌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주 나와 있는데 한나 아렌트도 그렇고 칼막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은 인간은 살아요. 그러니까 리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빙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산다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 행위로 이루어졌다. 액션. 근데 그 액션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창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활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활동인데 이 구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실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가서 거기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일단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율이냐 자율이냐를 넘어서 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내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 그것을 이제 노동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 말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산업 도시가 영국에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24시간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거기도 벌써 그럼 노동하고 활동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장에 가서 그 당시에는 12시간, 18시간이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통기타를 가지고 카페 가서 노래를 부르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러 가고,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은 글 쓰고 글쓰기 모임 만들어서. 그랬을 때 바로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과 피곤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 삼아 모여서 축구를 했는데 그 축구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거 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노동자들의 하고 싶은 활동들이 지금 오히려 이제 무슨 맨유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구단을 만드는 그것까지 다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인간의 행위는 노동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그 필요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는 불렀고, 한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칼 막스는 필연성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 구분은 오히려 플라톤한테 올라가면 더 좋거든요. 플라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인간다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이거는 인간도 아닌 것들인 노예들한테 시키고 우리 그리스 시민들은 활동하는 것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 거대한 이제 그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특히 그 당시는 이제 스콜레라고 그러죠. 스쿨의 이제 어원의 시작인데 그게 실은 활동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활동의 집결지의 공간이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아카데미아 같은 것이죠. 아카데미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자율이냐 타율이냐라고 했는데 필연성의 왕국에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거 하기 싫은 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가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솔직히 나 공부 좀 해야지만 그래도 나중에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했지 나 학교 다니면서 이슈 공부하는 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거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기 싫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부모로부터 강남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공부해. 이거를 그냥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타율성인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그 이제 타율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켈빈이 이제 그 노동의 신성성을 얘기했어요. 그것 자체도 실은 노동이 하기 싫은 것인데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미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기독교와 부자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였었던 거예요. 그 상극의 관계를 깨줄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자들이 교회 가게 되면 신부님들이 니네들은 도둑놈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왜 내가 교회 가서 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이제 시민계급의 등장인데 그 시민계급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살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소위 말한 시민 계급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교리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도 좀 다른 것이 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노동과 활동이라고 구분했을 때 이제 그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일단 필연성의 왕국이라고 해당되는 그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이제 주어진 시대에 도달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좀 했던 것이죠. 제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만 되는 것이라서 필연인데, 근데 우리 인간성 자체가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활동, 그러니까 제가 자율적 활동이라고 표현한 거, 그 활동 말고도 필연이라고 하는 영역, 그 영역도 그게 어떤 단축이 되든 디지털로 되든 그게 그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노동이, 그러니까 필연의 영역이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상의 차원에서의 논의하고 그런데 실은 개념상의 차원에서 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맞잖아요. 만약 예를 들자면 완전히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흰색이라고 하는 거 구현할 수 없고 완전히 검정색이라고 구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개념의 차원에서 할 때는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한 백색과 완전한 검정색이 있다라고 하고 나서 할식의 개념의 명확성이 생길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두 가지 차원으로 홍보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는 옛날에는 여가로 영국 노동자들이 여가로 썼지만 지금 프로는 직업이 됐잖아요. 일 자체가 다르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 자체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조건이 달라질 때 한쪽에서는 동일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직업 노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 그 지금 총회 때문에 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 못다한 얘기들을 기회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 오늘 학술 대회에서 총 발표, 토론, 질문 빼고 9분께서 공식적인 발언을 안 하셨거든요. 사실 이분들께 그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다음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음 학술 대회에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발표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